어떤 사람들은 주식시장의 변동에 기계적으로 오르는 주식은 팔고 내리는 주식은 보유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잡초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고 린치는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하는데 이것도 크게 나을 것은 없다고 합니다. 요점은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기계적인 대응이 아니라 회사의 스토리를 기본으로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주식은 50%가 상승한 대신 스토리가 수상한 점을 보이고 다른 주식은 주가는 내렸지만 스토리가 나아지고 있다면 전자를 팔고 후자를 사는 것이 옳다는 거죠. 제3부 장기적 관점 포트폴리오 설계.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알아봤으니 종목들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도 알아보죠. 어느 정도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 적당할까? 사람들은 흔히 주식시장에서 연 25에서 3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만족스럽겠다고 말합니다. 린치는 그 정도의 수익률이면 머지않아 미국의 절반을 소유할 수 있다고 했죠. 20세기를 호령한 투자의 귀재들도 30%의 수익을 유지 못했습니다. 주식은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아야 하죠. 따라서 주식에서 장기적으로 4에서 6%보다 높아야 합니다. 일반인이라면 역사적으로 입증된 시장 평균치인 9에서 10%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이는 S&P 500의 평균 수익률로 이 지수에만 투자하면 누구나 1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죠. 전문 투자자의 경우에 시장 평균과 대비해서 실적을 평가받으니 연 12에서 15%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전문 투자자를 하려고 한다면 시장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이 포트폴리오를 연 1회 회전시킨다면 4%의 수수료를 잃어버리는 셈이니 16에서 19%의 수익률을 올려야 하죠. 거래를 많이 할수록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장기 투자자에 비해 단기 투자자가 수익률을 올리기 어려운 이유이죠.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 싶지만 현실성 없는 수익률은 투자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위험을 떠안게 합니다. 목표 수익률을 위해 조급해지면서 위험한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말이죠. 버핏의 유언은 유명하죠. S&P 지수에 투자라고 했죠. 그리고 옆의 표는 수익률과 회전율을 나타낸 표인데요. 20대 남성의 회전율이 가장 높고 반면에 수익률은 가장 낮다고 하네요. 적절한 종목 수는 몇 개인가? 주식을 몇 종목이나 보유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린치는 일반 투자자들은 나처럼 1400 종목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답합니다. 린치는 투자자가 특정 분야에 강점이 있고 흥미로운 스토리를 발견했다고 하면 그 기준에 충족하는 종목을 1개가 됐건 12개가 됐건 모두 보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분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었을 때 아무런 소득도 없고 소액 투자자를 괴롭힐 뿐입니다. 그럼에도 단 한 종목만 보유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으니 3에서 10개 정도의 종목이 좋을 것 같다고 린치는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 보유 종목이 많을수록 식루타 종목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뜻밖의 호재가 어떤 종목에서 터질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니 종목이 많으면 호재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보유 종목이 늘어날수록 자금 배분의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상황에 따라 어쩔 땐 경기 민감주나 회생주에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어떨 때는 성장주에 많은 비중을 둘 수 있죠. 즉 보유 종목이 많으면 주식의 유형도 다양할 테니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중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사진 보시면 개인 투자자는 한 종목만 보유한 비중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옆의 그림은 종목수가 적으면 오르내림이 심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재밌는 건 10종목 이상부터는 변동폭의 변화가 크지 않다고 나옵니다. 정리를 해보면 주식을 몇 종목이나 보유해야 할까의 답은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면 해당되는 모든 종목을 보유하는 것이 좋지만 분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종목을 투자해서는 안 되니 다양한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서 분산해라는 말입니다. 자금을 여러 유형의 주식으로 골고루 분배하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포트폴리오에 여러 유형의 주식이 있다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에 대형 우량주를 몇 개 포함시키면 고성장주와 회생주 몇 종목을 안고 있는 동안 엄습해오는 긴장감을 한시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목을 제대로 알고 매입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대형 우량주라도 종목이 과대평가된 것이라면 오히려 위험성만 높일 뿐입니다. 내 나이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 투자자의 나이에 따라서도 포트폴리오가 달라져야 합니다. 젊은 투자자라면 투자 수입으로만 생활해야 하는 노인 투자자보다 신루타 종목을 더 적극적으로 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투자자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실수나 경험을 쌓는 것이 좋다고 린치는 말합니다. 잡초에 물을 주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주식시장의 변동에 기계적으로 오르는 주식은 팔고 내리는 주식은 보유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잡초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고 린치는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하는데 이것도 크게 나을 것은 없다고 합니다. 요점은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기계적인 대응이 아니라 회사의 스토리를 기본으로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주식은 50%가 상승한 대신 스토리가 수상한 점을 보이고 다른 주식은 주가는 내렸지만 스토리가 나아지고 있다면 전자를 팔고 후자를 사는 것이 옳다는 거죠. 린치 입장에선 좋은 주식의 가격이 내렸다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 셈이죠.
25% 손해보면 팔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25% 손해봐도 사겠다라는 확신을 못한다면 주식에서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손실 제한 주문.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나? 피터 린치는 손실 제한 주문을 매우 싫어합니다. 손절이란 정해진 가격에 도달했을 때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대개 매입가보다 10% 낮은 가격이죠. 더 낮게 설정할 수도 있지만요. 물론 손절 라인을 정해두면 손실은 10%로 한정되지만 변동성이 강한 주식시장은 거의 틀림없이 손절 라인을 건드립니다. 이것은 손실이 방지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에 10% 손절 규칙을 적용한다면 장담하는데 그 포트폴리오는 10%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린치는 말합니다. 손절은 주식의 현재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팔겠다고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반대로 주가가 몇 % 오르면 팔아라 와 같은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린치는 자신이 2배가 되면 팔아라는 식의 말을 믿었다며 심루타 종목을 단 한 번도 잡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몇 % 오르고 내리는 것으로 매도 시점을 잡지 말고 처음에 만들었던 스토리가 유지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스토리가 유지되는 한 기다리면서 상황을 지켜보라는 말입니다. 매매의 최적 시점. 린치는 매매 시점을 따로 정해놓고 매매를 하진 않지만 아주 싸다고 느끼는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확실한 매수 시점. 첫 번째는 연말 절세 매각 기간입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연말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몇 년마다 발생하는 붕괴, 폭락, 거품 붕괴, 일시적 하락, 대폭락 기간입니다. 매도의 본능을 억누르고 용기를 발휘하여 이 두려운 상황에서 주식을 매입한다면 다시는 보기 힘든 기막힌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매도 시점. 이자율이 올라가기 전에 팔아라. 다음 침체가 시작되기 전에 팔아라. 는 조언은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만 안다면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점을 알 수 없죠. 우리가 주식을 매입한 이유를 안다면 그 주식과 작별해야 하는 시점도 알 수 있습니다. 주식 유형별로 어떤 점이 보이면 매도를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보죠. 저성장주 먼저 보겠습니다.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2년 연속 하락했고 다른 광고 대행사를 하나 더 고용합니다. 점유율에 대한 고민으로 광고비를 늘렸다는 거죠. 이익이 감소하겠죠. 신제품 개발도 하지 않고 연구개발비 지출도 삭감한다. 회사가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는다. 최근에 2개의 관련 없는 기업을 인수해 사업 다각화를 했음에도 추가로 다른 분야의 인수 대상을 물색 중이라고 발표합니다. 회사가 인수에 지나친 비용을 지출하는 바람에 현금은 거의 없고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는데도 자사주를 매입할 잉여 자금이 없다. 주가가 내려가도 배당 수익률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만큼 높지 않다. 대형 우량주. 말씀드렸다시피 린치는 대형 우량주끼리는 교체 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정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면 매도하고 기다렸다가 낮은 가격에 다시 매입하거나 다른 대형 우량주를 매입하라고 합니다. 매도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도입된 신제품들이 실적이 좋지 않은데 다음 신제품은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는 PER이 11에서 12인데 이 회사는 15입니다. 작년에 회사 주식을 매입한 임원이나 관리자가 한 사람도 없을 때 회사 이익의 25%를 차지하는 주요 사업부가 현재 진행 중인 경기 침체에 취약할 때 회사의 성장률이 하락하고 지금은 원가 절감으로 이익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이상은 원가 절감이 어려울 때 경기순환주. 경기순환이 끝나기 전에 매도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 시점을 누가 알까요? 경기순환주는 아주 까다롭습니다. 이익이 증가하는데도 주가가 50% 하락하기도 하는데 멀리 보는 투자자가 일찌감치 팔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매도 신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보죠. 원가가 상승한다. 기존 공장이 가동 중인데 용량 증설에 돈을 쓰기 시작한다면 호황기는 지났다고 봐야 합니다. 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기업 간 경쟁이 심해집니다. 제품 수요가 감소합니다. 신설 장비를 위해 자본적 지출을 해야 합니다. 재고가 쌓여가고 있다면 확실한 매도 신호입니다. 어쩌면 늦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고성장주 매도 시점. 고성장주 투자에선 매도 시점을 노려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심루타 종목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린치는 강조합니다. 투자자가 지켜봐야 할 것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성장주의 3단계에서 고속성장의 두 번째 단계가 언제 끝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고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들어가는 단계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그 밖에도 매도 시점은 지난 분기 매출이 3% 감소했다거나 신규 매장의 실적이 실망스러울 때, 고위 임직원이나 핵심 직원이 경쟁사로 이동할 때, 회사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과장된 스토리를 내세우고 있고 향후 2년간 이익 성장률이 낙관적으로 봐도 14에서 20%인데 PER 30에 거래되고 있을 때, 성장률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을 때죠. 회생주 매도 시점. 회생주의 최적의 매도 시점은 회사가 회생한 다음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회사를 고성장주든 경기순환주이든 다시 분류해야 하죠. 첫 번째, 감소하던 부채가 증가한다. 재고가 매출보다 2배 빠르게 증가한다. 이익 전망에 비해 주가 수익률이 부풀려졌다. 핵심 고객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자산주의 매도 시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 사냥꾼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산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 한 자산주는 계속 보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회사가 정말 좋은 숨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기업 사냥꾼이 찾아낼 겁니다. 주식의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데도 자금 조달을 위해 주식을 10% 발행한다. 기대했던 자산, 사업부가 기대보다 싸게 팔린다. 기관 투자자들의 보유 비중이 5년 만에 25%에서 60%로 늘었다.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매도해야 한다고 린치는 말합니다.